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반갑지 않은 이유. 명절이 다가오면 어쩐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언제 오나? 손주는 얼마나 컸을까? 이런 기대를 품고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이 와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집이 시끄럽고 지갑은 비고 정작 내 마음은 더 쓸쓸해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분명히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니 힘이 드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자식이 오는데도 반갑지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명절에 자식이 와도 반갑지 않은 이유 5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식 모두 명절에 행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부모의 68%가 명절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43%는 차라리 자녀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을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모들이 명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자식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나만 이상한 부모인 걸까요?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의 정체를 밝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명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절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명절이 힘든 5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명절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직장 이야기, 육아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니, 끼어들어도 금방 대화가 끊깁니다. 엄마, 그건 그게 아니고,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부모는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65세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애들이 모여서 떠들 때 나는 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에요. 누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이것이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자식에게 있고 부모는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의 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족 내에서 권력은 나이가 아니라 경제력과 정보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보에 더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이동합니다. 부모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평생 가장이었고 결정권자였던 부모에게 이 역할 변화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명절이 힘든 2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명절 준비에는 돈이 듭니다. 제수비용, 과일값, 손주들 용돈, 선물, 가볍게 100만 원은 넘어갑니다. 60대 이상 부모들의 평균 월 소득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 100만 원이 명절 하루에 사라집니다. 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이 여사는 명절마다 12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남 1녀의 자녀와 손주 5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시장 보고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에
차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자식들은 두세 시간 있다가 급하게 떠납니다. 엄마,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이 여사는 남은 음식을 보며 허탈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애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경제적, 신체적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을 부모가 혼자 감당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하시겠다는데 뭘 하며 당연하게 여깁니다. 명절이 힘든 세 번째 이유는 세대 간의 거리감입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대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손주야, 할머니 좀 봐라, 어디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말해도 손주는 귀찮아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건강이나 일상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59세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애들이 와도 진짜 대화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밥 먹고 가버려요.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뭐였나 싶어요. 이것이 세대 간 거리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공통의 화제, 부족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관심사가 다릅니다. 보는 드라마도 다르고, 듣는 음악도 다르고, 즐기는 취미도 다릅니다. 공통의 화제가 없으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명절이 힘든 네 번째 이유는 감정의 피로감입니다. 명절은 감정 노동의 연속입니다. 반갑지 않아도 반갑게 맞아야 하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절에는 묵혀뒀던 불만이 터지기도 합니다. 왜 자주 안 와? 왜 연락을 안 해? 왜 효도를 안 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자식들은 방어적이 됩니다. 엄마, 나도 바빠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형은? 이렇게 되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결국 명절이 끝난 후 부모는 더 우울해집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을 걸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억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대화 없이는 진정한 관계도 없습니다. 명절이 힘든 다섯 번째 이유는 역할의 혼란입니다. 명절에 부모는 여전히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챙기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하셔야 맛있죠 하며 부모의 노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역할의 혼란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젊지 않은데 여전히 젊은 부모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젊다고 느낍니다. 이 괴리가 문제를 만듭니다. 마음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명절은 부담스러운 행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다른 것입니다. 60대, 70대 부모 세대와 30대, 40대 자식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가족이 모여 밥을 나눠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모이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는 우리를 중시했습니다. 가족, 공동체, 집단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은 당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접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풍요 속에서 자랐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명절 음식도 가족 모임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자기 개발, 취미 생활,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 세대는 나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선택, 개인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 행복이 우선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 차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부모 세대가 옳을까요? 자식 세대가 옳을까요? 정답은 둘 다 옳다입니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도 옳고 자식 세대의 가치관도 옳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문화심리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각 세대는 자신이 자라온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른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대한 인식부터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 자식 세대는 명절도 하나의 선택사항, 부모 세대는 부모를 찾아뵙는 것은 의무, 자식 세대는 부모를 찾아뵙는 것은 감정적 여유가 있을 때, 부모 세대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 자식 세대는 효율적으로 준비하거나 외식하는 것이 현명함, 부모 세대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야 정이 깊어짐, 자식 세대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세대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를 낮추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와주면 고맙다. 전화해주면 감사하다.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안 와? 왜 연락 안 해? 처럼 비난하는 대신 보고 싶었어.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부모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보호자이고 자식이 피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관계는 수평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지시하고 간섭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독립된 성인이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가장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죠. 거리두기의 지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거리를 둬?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각각의 나무가 햇빛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가족 간에도 적당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기대를 줄이세요. 57세 정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명절마다 세 자녀가 모두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시댁에 가야 하고 큰아들은 해외에 있고 둘째 아들만 옵니다. 정 씨는 매번 실망했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명이라도 와주면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요.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감사가 커진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준비를 줄이세요.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세요. 12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너 가지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담을 요청하십시오.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너희가 한두 가지씩 준비해와라. 처음에는 자녀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엄마도 이제 힘들어. 다 같이 준비하면 더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아.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와줍니다. 63세 한 씨는 작년 명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엄마는 국과 밥만 준비할게. 나머지는 너희가 사와라. 자녀들은 각자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도 덜 힘들고 애들도 참여하니까 더 즐거워하고 이것이 준비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방법, 대화 방식을 바꾸세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신 질문하고 들어주세요. 요즘 어때? 일은 잘 풀려? 힘든 일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조언이나 비판은 최소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은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하고 있네. 이렇게 공감하고 격려해 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듣는 사람이 되면 자녀는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 시간을 정하세요. 명절 모임이 너무 길면 서로 지칩니다. 적당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점심 먹고 저녁 전에 가도 괜찮아. 너희도 다른 일정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더 집중해서 부모와 시간을 보냅니다.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자신의 삶을 가꾸세요. 명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명절 이외의 364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운동을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여행을 가세요. 자신의 삶이 풍요로울 때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명절도 여러 일상 중 하나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0세 김 씨는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3번 산에 오르고 산악회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안 오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내 삶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자기 삶을 가꾸는 것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엄마 이제 나이 들어서 준비하기 힘들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문제는 부모가 참고 견디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당황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조금씩 일찍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일곱 번째 방법, 새로운 전통을 만드세요. 명절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집에서 모이는 대신 식당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명절이 아닌 다른 날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명절은 너희끼리 보내고 다음 주말에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리 두기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을 위한 선택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압박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 때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명절 준비를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십시오. 누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누가 청소를 할지, 누가 설거지를 할지 미리 정하십시오. 한 가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은 명절 일주일 전에 가족 단톡방에서 역할을 정합니다. 큰아들은 과일과 음료수를 담당하고 둘째 딸은 나물 반찬을 준비하고 막내 아들은 설거지를 담당합니다. 부모는 국과 밥만 준비합니다. 명절 당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일이 분산되니 아무도 과도하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니 더 즐겁습니다. 이것이 역할 분담의 힘입니다. 둘째, 음식 준비를 줄이세요. 거창한 음식 대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외식을 하십시오. 한 부모님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식당에서 만나자.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색해했지만 막상 해보니 좋았습니다. 부모는 준비 부담이 없고 자녀들도 편하게 식사하고 모두가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의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만 통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임 시간을 제한하세요. 오후 1시에 만나서 4시에 헤어지자 이렇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끝없이 기다리거나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보다 명확한 시간이 더 편합니다. 짧지만 집중된 시간이 길고 산만한 시간보다 낫습니다. 넷째, 손주들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명절에 손주들이 심심해하는 이유는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활동을 준비하세요. 보드게임, 그림 그리기, 동네 산책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손주들이 즐거우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와줘서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감사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불평이나 비난 대신 감사를 표현하면 자녀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집니다. 여섯째, 용돈은 부담 없이 주세요. 손주들에게 거액의 용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주십시오. 또는 용돈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놀이공원 데려갈게, 이런 것도 좋은 선물입니다. 일곱째, 자기 돌봄을 우선하세요. 명절 후에는 충분히 쉬세요. 피곤하면 낮잠을 자고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명절로 인한 피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핵심 지혜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명절에 자식이 와도 반갑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 때문입니다. 과도한 기대, 일방적인 희생,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준비를 줄이세요. 거창한 명절보다 편안한 만남이 더 좋습니다. 거리를 두세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세요. 명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상이 행복해야 명절도 행복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힘든 것을 참지 말고 말하세요. 새로운 전통을 만드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명절에 자식이 와도 반갑지 않은 나는 이상한 부모야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시작하세요. 다음 명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면 자녀들도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명절에 느끼는 감정, 자녀와의 관계, 모두 함께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자녀와의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숲이었습니다.